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걸의 유구위원 윤영걸 선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이 녹화를 지금 금요일 날 하고 있는데 네. 환경부 장관 한 명을 임명을 했어요. 네. 전번에는 또 보면 유은혜 총리 장관 임명을 하고 그래서 이 참 정권마다 스타일이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한 명씩 이렇게 할까요? 좀 계획이 없이 그냥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네. 네. 뭐 지난번에 했으면 네. 불과 한 달 전 일인데 네. 같이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일목요연하게 좀 청문회도 하고 정리가 될 텐데 그렇죠. 그때그때 한 명씩 바꾸니까 즉흥적으로 결정한 거 아닌가. 그래서 국정이 일사불란하게 좀 계획을 갖고 이렇게 집행이 돼야 되는데 예.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고 그러죠. 경영학자들은 프로젝트를 갖고 경영을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판단을 갖고 누구를 자리를 하나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환경부 장관 임명한 거 아닌가. 그리고 뭐 계속 환경운동 그쪽에 좀 문재인 대통령하고 가까웠던 사람이니까 누군가 하나를 또 배려해 준다는 차원에서 한 거 아닌가 싶어서 조금 그 이유에 대해서 아직은 뭐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조금 예,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특징으로 보면 차관 장관 이런 부분에서 보통 보면 장관을 한 1년 반, 2년 되면 이렇게 바꿀 때가 되면 일부러 모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모아서 한 대여섯 명, 뭐 네. 7, 8명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안 그러면 서너 명이라도 하고 장관이 바뀌면 그래도 그 장관의 형식적인 좀 이렇게 의견을 참고하는 모양새를 갖추면서 또 차관을 네. 또 외청기관장을 발표하고 이러는데 그건 또 지난번에 보면 차관하고 또 뭐 통계청장, 기상청장을 먼저 이렇게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원래 장관하고 그 다음에 장관들 의견을 들어서 차관급을 하는데 차관 통계청장도 차관 있죠. 근데 지난번에는 갑자기 통계청장이 들어가고 또 기상청장이 또 들어가고 그때 해프리면 뭐 태풍이 올라다가 또 제대로 안 온 적이 있어서 조금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여러 가지 뭐 아직 나온 얘기는 뭐 아닙니다만은 그 뭔가 인선을 내각을 인선하는데 뭔가 여러 사람 입김이 좀 들어오면서 자꾸 좀 혼란을 겪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면 뭐 지난번에도 국민연금 그 CIO 하면서도 장하성 정책실장이 추천해서 본인한테 통보가 됐었는데 나중에 또 번복이 됐거든요. 뒤에 배경을 알아보니까 뒤에 청와대 밑에 있는 행정관들이 또 일사불란하게 또 반대를 해서 또 다른 사람을 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그 청와대가 그 통솔이 조금 혼란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또 이번에 CIO를 그때 3명인가 압축해가 하나 정권 출신으로 재작년에 청문회 할 때 하나의 김성현 회장 바로 밑에 앉아가지고 공격을 했던 주진영 전 하나 정권 사장 내정됐다고 그러더만은 또 이상해요. 또 국민연금은 또 내정 결정된 사실이 없다고 그러고 또 국민연금 노조는 아예 자격 미달이라고 그러고 주진영 그 사장도 한화증권으로 있었습니다만은 투자 전문가는 아니죠. 투자 전문가는 다른 쪽 분야 전문가죠. 그래서 투자 전문가가 맞느냐 또 이런 시각도 있는데 또 일설에 의하면은 청와대 또 참모진들은 주진영 씨를 빼고 또 다른 사람을 또 민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이 결정해야 되는데 청와대에서 지금 왈가왈부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국민연금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차라리 잘 모르더라도 주진영 씨가 오는 게 낫다는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또 지금 하나 청와대에서 미는 사람 하나는 아주 그 오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라 굉장히 그 사람 올까봐 지금 국민연금은 굉장히 좀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이 국민연금이 일반 국민들은 기금운용본부장이 왜 그리 중요하냐 하는데 저게 돈을 한 600조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중에 운용을 갖다가 한 300조 이상 하죠. 그래서 사실은 옛날 정권 때 보면 이 뭐 런던에 있는 빌딩을 하나 사라. 지금도 국민연금이 최근에 그 런던에 빌딩을 사고 계약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요. 그런데 집값이 내려가고 있는데 계약을 하는 게 내 이해가 좀 안 가는데 그 다음에 어느 대기업에 주식을 얼마 좀 사줘라. 이런 부분을 하거나 안 그러면 기금 운용을 이런 부분에 투자하면 펀드나 돈이 된다 이럴 때 그 뒤로 그에게 리베이트가 오고 가고 그래서 이 권력 청와대의 핵심들이나 자신이 뭐 실세한 넘버 5 안에 들어간다 하면
국민연금에 대해서 굉장히 여기저기에 많이 끌고 다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소문이 굉장히 많이 났죠. 네. 해외 빌딩 구입, 뭐 해외 자산 구입 이런데 회사 인수합병. 네, 네. 예. 그래서 국민연금 독립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600조가 넘는 회사면은 우리나라 상장된 기업들의 영향력을 거의 다 바꿔칠 수 있는 경영진을 다 바꿔칠 수 있는 정도의 힘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많은 돈을 또 투자해야 되니까 해외에 관계된 거 얼마든지 여러 가지 이 비리나 자체 리베이트나 이런 거 루머에 또 휩쓸릴 수가 있죠. 그래서 국민연금의 공정성, 어떻게 보면 독립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우리가 그거를 좀 잘 안 지켜주는 게 문제죠. 지금 우리 이 가짜뉴스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저는 가짜뉴스 나온 제일 큰 원인이 뭐냐. 지상파 TV에 대한 공정성을 정부가 먼저 흔들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상파에서 국민의 다양한 눈높이를 수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 하거든요. 찬양 일색만 보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유튜브도 가고 카카오톡도 가고 또 다른 데로 간 게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가짜 뉴스 파동의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그 공정성을 지켜줬으면 기존 방송들이 잘했으면 왜 이런 일이 나오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걱정이 되죠. 가짜 뉴스 쥐는지면 누가 며칠 날 육하 원칙에 의해서 어떤 가짜 뉴스를 말했다고 하고 가짜 뉴스의 피해자인 정부가 총대를 맸으니까 바로 고발 조치를 하면 되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언론이라는 어떤 이 뭡니까 언더그라운드 지하 언론이라는 유튜브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가짜 뉴스로서 정부가 법으로서 통제하고 압박하겠다. 이건 어부성설이라 보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청와대가 가짜 뉴스의 전파자 역할을 한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작년 11월 달에 트럼프가 한국에 왔을 때 BMZ에 문 대통령이 먼저 가자 했다. 근데 첫 보도에 보면 그게 아니고 트럼프가 가자인 것처럼 나왔다가 7시 뭐 전에 나온 보도. 이후에는 청와대가 문 대통령이 가자 했다 그랬다고. 제가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 뭐 거짓말을 그렇게 하고 있나. 딱 보면 트럼프가 가자 했구만은. 이런데 추미애 대표가 미국에 갔다가 트럼프가 가자 했다 하는 걸 또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끼리도 손발이 안 맞아서 진실이 이제 막 폭로가 되는. 그래서 청와대가 거짓말을 한 내용을 따지면 가짜 뉴스라가 이 유튜브에서 하고 있다는 것보다 훨씬 많을 건데 참 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방송 지상파 TV에 대한 정부 개입을 중단해야 되고 또 청와대의 대언론 담당하는 대변인이나 공보시나 이쪽을 언론사 출신을 데려다가 쓰면은 그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언론사 출신이니까 기존 언론사하고 또 네트워크도 있고 또 본인은 언론사 출신으로서 청와대에 또 과잉으로 또 홍보하는 과잉으로 또 잘 보이려고 하는 또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언론하고 청와대하고 서로 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방송은 방송대로 좀 놔둬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 또 대통령부터 기자회견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좀 열어놔야지 또 가짜뉴스가 안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자꾸 이제 숨기는 게 자꾸 많잖아. 예를 들면 지난번에 백두산 갈 때도 갑자기 일정이 됐다는데 보니까 한라산 물부터 다 준비해 왔잖아요. 그리고 또 남북 철도 연결에 관해서는 트럼프랑 다 얘기가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근데 가다가 잡혔죠.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진짜 신망받는 그 사람이 청와대에서 대국민 창구로 돼야 되는데 언론에서 자기를 지지했다는 사람을 갖다 쓰니까 어떻게 보면 좀 과잉으로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전에 책을 하나 읽어봤는데 유현준이라는 홍익대 건축가 교수가 있어요. 어디서 살 것인가 그 책을 읽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거기 나오는 게 로마는 1000년 넘게 번영을 했는데 왜 몽골은 150년 만에 망했냐 그 얘기를 하는데 로마는 콜로세움이나 이런 대형 건축물이 있었고 몽골은 텐트만 치고 싸우다 보니까 하나도 남기지를 못했다. 이 만리장성이나 콜로세움이나 이런 어마어마한 건축이 외적에 대해서 방비 효과도 있지만 내부에 대한 범접하지 못할 위험을 권위를 상징한다 이거죠. 근데 몽골은 그걸 못해서 150년 만에 망했는데 과거에 위대한 건축물이
정권을 그 나라를 보강했다면은 지금 그 위대한 건축물의 역할을 하는 게 뭐냐? 그 교수가 써놨어요. 지금은 방송사랍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갖고 있는 게 방송사이기 때문에 지금의 방송사가 옛날로 말하면은 그 신전이고 방송사 사장은 제사장이라 이거예요. 그만큼 국민의 귀와 눈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온다 해서 많이 좀 방송사가 중요하다. 그래서 가짜뉴스에 정부가 신경 쓰고 또 지상파 사장을 저렇게까지 법인카드까지 지난번 이사 바꾸려고 법인카드 어디 뭐 다 샅샅이 들어갖고 쫓아내서 뭐 사장도 다 바꿨잖아요. 좀 그런 면에서는 좀 이해가 가는데 사실 가짜뉴스를 없애려면은 지금 것만 문제 삼지 말고 물론 뭐 지금도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과거에 광우병 파동이라든지 천안함 괴담 세월호 폭침한 사람들 이런 것부터 좀 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지금 자기한테 불편한 것만 다 그러면은 그 가짜 뉴스인가요? 그리고 가짜 뉴스 기준은 지금 누가 판단한 겁니까? 그거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통령 건강 이상설이다. 물론 가짜 뉴스도 있겠지만은 또 여러 가지 또 뭐 증상이나 이런 거를 또 보면은 국민들이 있다라고. 궁금해서 또 여겨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지난번에 이낙연 총리가 이제 주석님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해서 어디 베트남 갔다가 베트남 갔었잖아요. 그게 이제 김정은한테 쓴 그 조문처럼 돼가지고 이낙연 총리가 화를 많이 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가짜뉴스에 대해 했지만 따지고 보면 그것도 호치민한테 주석 앞에서 그렇게 우리가 작아지고 존경하고 우리가 부끄럽나요? 그 호치민도 그것도 탄압 많이 했고 카톨릭 쫓아내고 80만 명이 남쪽으로 이주를 많이 했죠. 죽였다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볼 때는 옛날 노무현 대통령은 목대통 존경한다고 그랬거든요. 이낙연 총리는 호치민 존경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저는 문제 제기가 다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제 제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해필이면 왜 그런 사람 존경하냐. 우리나라도 훌륭한 사람 많다. 이런 얘기는 얼마든지 우리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건 100% 저는 지지하지 않지만 국민 누구나 할 수는 있는 얘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가짜로 몰고 재단하고 이런 거는 더 큰 후유증을 불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리고 제가 옛날에 이 전두환 시절에 보면 땡전 뉴스라고 할 때 이제 항상 뉴스가 5분 10분은 이제 땡 하고 띠띠띠 9시 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땡 하면 전두환 대통령 각하는 해가지고 한 5분 10분 했잖아요. 그 지금 땡문 뉴스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짜 뉴스 같은 이런 부분에서 이 소위 뭐 진보 언론이라고 하는 언론사들이 뭐 누구 말하면 다 알죠. 진보 좌파 언론이라고 하는 언론사들이 이제 정부에 손과 발이 돼 가지고 가짜 뉴스를 두들겨 잡아라고 이제 막 돌아가면서 전부 막 이렇게 아주 그냥 잔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과거의 전두환 시절에 전두환의 참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렇게 맹목적으로 그 정권을 찬양하던 언론이나 지금 현재 문정권 시절에 문정권의 뭐 찬양 정도까지는 또 억지로 봐줍시다만 보기 싫어도 그런데 문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두들겨 잡는데 몽둥이 들고 앞장서는 그자들이 한국의 좌파 진보 언론이라고 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요. 좀 창피하지 않은가. 그리고 엊그제까지 신문사의 논설 위원이니 무슨 중경 기자를 하다가 다음날 청와대 대변인으로 가고 다음날 또 저기 오사카 총영사로 가다가 드루킹 안 시켜주고 드루킹 그 도변호사 안 시켜주고 저거 갔다가 그 사단을 일으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해외에도 이렇게 언론 출신을 바로 데려다가 청와대에서 국가 권부에서 쓰는 적은 좀 많지 않아요. 그거는 당연히 국민들 앞에 기자를 할 때 얼마나 붙어 먹었으면 저렇게 뽑혀가나 하고. 우리 오래된 옛날에 그 유신 이전부터 오래된 낡은 습관입니다. 그게 후유증이 크거든요. 그래서 가짜 뉴스를 정말 잡으려면은 지금의 법률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전기통신사업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명예훼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할 수 있고 또 지금 자칫 또 검경을 통해서 또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서 한다는 거는 지금 뭐 정부 말 잘 듣는 검찰하고 경찰이 얼마나 공정하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여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유튜브가 우리가 나가는 유튜브도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미국 회사 구글하고 관계된 회사예요.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통제를 한다? 그러면 일반 개인이 자기 나오는 거를 SNS에서 올린 것까지 정부에서 다 컨트롤할 겁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죠. 저는 그래서 가짜뉴스도 물론 당연히 없어야 되죠. 우리 광우병 파동부터 많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근데 저 언론 좀 있어봤고 기업에도 좀 있어봤는데 가짜보다 더 급한 게 저는 사이비 언론하고 사이비 언론에 기생해서 기업들 등치는 사이비 기자들.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도권 언론의 대형 언론사들도 기업들을 많이 괴롭히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 기업에 있으면서 그걸 많이 지켜봤거든요. 그거부터 때려잡아야지 지금 가짜뉴스 갖고 그 총리가 나서고 대통령이 나서고 저는 나설 때는 아니다. 그거는 사회가 제 기능을 하고 대통령이 소통을 활성화하면은 상당히 없애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 하셨으니까 기업 등쳐먹는 언론 부분 중에 예. 비광고 지원금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특정 언론사는 너네들 우리 공격하면 우리 그냥 불편하고 또 너네들한테 우리가 광고비 주다고 또 알려지면 그것도 불편하니 네. 그냥 돈으로 받아라. 그리고 광고는 안 해도 좋다. 언론사가 그거는 뇌물 아닙니까? 뇌물. 지금 그게 사실상 협찬이라는 이름으로 예. 거의 공공연하게 사행되고 있죠. 예, 수십억을 1년에 예. 그런 식으로 비광고 전제로 돈을 준다. 근데 그건 사입이 예. 기자 몇 명 안 되는 조그마한 언론사부터 시작해서 예. 큰 메이저 언론까지 거의 공동으로 다 하고 있고 예. 또 거의 공갈 칠 수 있는 그 마당을 마련해 준 게 불행하게도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에만 한번 기사가 올라가면은 인쇄 매체에 8만 부 찍는 거랑 같은 효과가 있거든요. 그 어느 기업의 회장을 막 비난하는 거 올르면 네이버에 뜨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기업에서는 대책을 세우니까 그거를 소위 말해서 엿바꿔 먹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짜 뉴스도 시급하지만 공공연하게 기업에 대해서 자행되고 있는 그 협찬, 강요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엿바꿔 먹은 어떤 기자 제 아는 선배의 기억이 좀 나가 이야기를 했는데 옛날에 보면 투감은 저한테 와가 이제 뭐 맥주 한잔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싫다는 사람 끌고 가서 요즘 말이야 뭐 이런데 좀 아는 거 없냐 하면 저는 뭐 좀 이야기를 해주죠. 열심히 받아 적어요. 내가 이걸 뭐. 그 처음엔 저는 정의를 구현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그 기간에 있는 사람이 와가 죽겠다. 무슨 기자가 와가지고 지금 뭐 이야기를 하더만은 그래 보도한다더나 하니까 아니 뭐 우리 저기 회장님이 데리고 가서 밥 먹고 뭐 이렇게 좀 줘서 정리 잘했다고 보도는 안 날 거라고.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들고 다닌 이 아이템 중에 한 10개 중에 한두 개만 보도가 되고 딜이 잘 안 되는가 나머지는 다 엿바꿔 먹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장안에 소문이 바다였습니다. 엿바꿔 먹는 마왕이라고. 네, 지하철에 보면은 제보 받습니다 해서 광고가 많이 나와요. 그 제보 받아가지고 그 제보 받은 거를 갖고 그 기업에 가서 그 공갈 협박하는 거죠. 그래서 그 토양을 만들어 준 거는 또 기업이 잘못된 것도 있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5대 적폐 세력을 3대가 아니라 5대입니다. 재벌이 나쁜 짓 하니까 그 틈에 따라서 사이비 언론이 생기는 거예요. 재벌 나쁘고 그다음에 교수들 공부는 안 하고 다 정치권에 줄 서가지고 어떻게 한 자리만 다 쳐다보고 있고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도 저 교수 출신들이 지금 경제 다 망치고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못한 것도 교수 좋아하더라고요. 네, 교수 이명박 대통령 좋아했고 지금은 더 좋아하는데 이 사람들은 책임도 안 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라를 실험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교수. 그리고 또 하나는 공무원들. 옛날에 60년대, 70년대는 공무원들이 국가 발전에 앞장섰거든요. 아이고, 지금은 공무원들이 복지 부동이 아니라 복지 안동. 배 허리를 땅에 붙이고 눈동자만 움직여요. 그리고 딱 엎드려가지고 눈동자만. 고개도 움직이면 안 돼. 네. 특히 또 세종시에 가서 다들 그냥 그 텐트 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절대 지금 시키지 않은 일 안 하고 개혁의 가장 큰 장애물이
규제 개혁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될 수 있고 또 네 번째는 언론이죠. 언론이 사이비 언론, 잘못된 언론, 이 언론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입법, 사법, 행정에서 또 하나 부가 언론인데 저도 언론 출신입니다만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언론이 많이 썩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가 없죠. 나쁜 거에는 빼놓을 수 없는 분들이 정치인들이죠. 예. 저는 그 5대 우리나라 적폐 세력이 5대라고 봅니다. 재벌, 교수, 공무원, 언론, 정치인 이 사람들을 싹 갈아치우고 정신을 싹 바꾸고 세대 교체를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저는 저 발전 어렵다고 봅니다. 네. 참 정말 이 유구 유언이네요. 아이고. 예, 참 근데 이번에 참 희한한 공무원 봤어요. 네. 직업 공무원인데 김동연 부총리라는 사람이 네. 오늘 보면 그 DB 만드는 네. 제작자가 나타났더만요. 60살 먹었대요. 그 D-브레인이라고. 네. 아니 곳간에 들어갈 열쇠를 줬으면 중요한 거는 따로 보관해가지고 잘 잠가놔야지. 곳간에는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걸 갖다가 제대로 관리 못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뭘 시끄럽게 떠들고 책임 거론하냐. 그러니까 큰 창고에 가가 거기 있으니까 하나만 갖고 가라고 했으면 갔는데 그것도 있고 5만 개 다 있으니까 이것도 씩 열어보니 다 열려. 이것도 챙기고 이것도 챙기고 해서 갖고 나왔다. 그러면 그 진짜 중요한 거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지는 않을 안보니 뭐니 자기들끼리 또 잘 해먹은 거는 잘 잠가놔야지. 그래놓고 왜 그러냐고 그 만드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저도 뭐 국회에서 심재철 의원하고 막 서로 얼굴 붉히면서 큰 소리로 싸우는 거 보고 김동연 부총리가 저렇게 소신 있는 분인지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소신이 구시기하더만. 예, 그냥 그 할 말을 지나가는 소리를 하고 거의 그 숨어 다니고 피해 다니고 거의 나토라고 그랬잖아요. 노 액션 토크 only. 말만 하고 행동을 안 하는 사람들 이번에 굉장히 강하게 나와서 저는 총리 부총리한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저희 어릴 때 집에 개가 주인이 뒤에 있으면은 누구 왜 낯선 사람 보면 막 짖고 주인이 없으면은 또 조용하잖아요. 똥개도 저거 집 앞마당에서 그렇죠. 시끄럽게 짖죠. 그러니까 그 뒤에 누가 있겠어요. 주인이 물어라. 네, 주인이 뒤에 청와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껏 대든 거죠. 근데 저는 순리로 따지면은 그 업무 추진비 내역을 빨리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게 먼저 순서예요. 그게 국민의 알 권리가 먼저예요. 근데 이걸 뭐 해킹을 했느니 국가 보안을 해치느니 테러 위험이 있다는데 이건 너무 나간 거죠. 우선 궁금한 거를 하고 그 두 번째 보안을 강화해야죠. 국가 재정 시스템이 이렇게 백스페이스 몇 번 누르면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이거 수출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한 책임의식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할 게 심재철 의원 같은 경우는 업무 추진비라든가 그 밝힐 것만 하고 국가의 중요한 거로 생각되는 건 빨리 반납하는 게 좋죠. 그 정도가 순리 아닌가. 근데 이제 국민의 저는 알 권리가 먼저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제 국가의 진짜 중요한 거라 해가지고 뭐 안보에 관련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 중에 제가 볼 때 이번에 저렇게 난리치는데 굉장히 부자연스럽잖아요. 보통 그래도 아무리 좀 어설픈 이렇게 하자들이라도 권력을 잡았다가 그게 일부러 틀려나가면 실수로 처음에는 한번 다다닥 붙었다가 나중엔 사람 보내서 요선에서 수습하자 해서 지금 심재철 의원도 하는 거 보면 크게 붙을 생각이 없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부터 먼저 깠어야지.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다 끝난 거예요. 슬슬 이래가지고. 그런데 저렇게 초반부터 압수수색하고 고발시키고 막 김동연이 거품을 물고 사실은 김동연이 이 관리를 제대로 못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될 사람이죠. 이 시스템을 관리 못한. 그렇죠. 그래서 다 뚫렸는데 저기 속에 진짜 남이 봐서는 안 될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이나 어떤 부분에 대한 중대한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저걸 가지고 저렇게 세게 몰아붙이면서 지금 압박을 하고 비정상적으로 저렇게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좀 과잉 대응한 거 아니냐. 거기에는 뭐 제가 보니까 오히려면은 크게 좀 안 좋은 그런 게 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지난번에 공중파 사장들 내보낼 때 그 명지대학 교수인가요? 강규영 교수 같은 경우는 뭐 애견 카페에서 지출한 거 뭐 사소한 거 갖고 사실 그것 때문에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평영
원리도 있는 거, 비례 원리도 있는 거라 좀 그런 면도 있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톡 까놓고 얘기하고 우리가 조금 많이 쓴 점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뭐 이런 거는 좀 잘못 알려진 게 있다. 골프장 뭐 액수가 많은데 이거는 과천에 있는 공무원 매점에서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또 골프장 하는 게 있긴 있어요. 상록이. 그래서 그런 게 와전된 거다. 구체구체 설명을 해야 되는데, 국민이 보기는 조지 오웰 소설의 동물농장이라고 있거든요. 예. 네. 있죠. 동물들이 돼지가 대장이 돼가지고 그 사람을 쫓아내고 돼지가 왕이 되잖아요. 예?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식량이 부족해서 보니까 돼지가 지도자인 것처럼 하면서 자기가 다 떼먹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동물들이 불만이 많잖아요. 많으니까 돼지가 그랬다는 거 아니야. 우리는 너희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잘 먹어서 살찔 권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스탈린이 우리 공산당은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당원은 그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국민들이 그런, 어떻게 보면은 너희들도 별 수 없구나. 과거 정부도 그랬는데 이런 인식이 안 나오도록, 어떻게 보면 동물농장 생각이 안 나도록 빨리 털어놓고 잘못된 거 잘못하고 잘된 건 잘못한 거를 빨리 해야죠. 근데 거기다가 압수수색은 막 하루 만에 나가고 저렇게 화를 내고 저렇게 하는 것도 내가 잘된 처사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 이제 압근이 의원님은 제대로 썼습니까? 예? 의원님은 해외에 나간 동안에 주유 기름을 넣었습니다. 네, 듣다가 정말 이자들이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을 뭘로 얘기나. 네가 해외에 있었는데 왜 네 차에 기름을 넣었냐. 이제 이거거든요. 네 카드 깡한 거 아니냐 이 말이겠죠. 그러면 심재철은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어? 내가 없어도 차에 기름이 떨어져 있으면 넣을 수 있지. 이러고 붙어야 되는데, 뭐, 이 좀, 의원님은 뭐 특수활동비 또 공갈 협박을 막 백주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부터 좀 꼬랑지가 내려갔어요. 한국당도 다 조용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 정권이 뭐라고 협박을 했는가 하면 이 판문점 회담을 할 때 이 밥을 조달했던 업체와 관련되는 내용도 있던데 그 재정 정보 시스템에 업체와 관련되는 내용이 뭐가 있겠습니까? 얼마라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뭐라 했습니까? 55억이라고 했잖아요. 든 돈이. 근데 10억은 안에 판문점 리모델링 하는데 10억 들어갔고 그 밥 먹고 어쩌는데 45억이 들어간대서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해서 뭔 밥을 45억짜리를 드십니까? 그러면 그 업체 돈이 있을 건데 그거는 전부 돈 쓴 내역만 있는 거 아닙니까? 지불한 거? 그러면 청와대 밥이 사실상으로 뭐 1억이네? 그러면 나머지 44억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심재철이 그건 까야지요. 그 왜 갖다가 허지부지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 끝내고 또 그게 있는 걸 가지고 국가 보안이라는데 아니 한국에 밥 카트링하는 업체 수두룩하고 호텔마다 전화 그러면 다 갖다 줄 건데 그 업체가 무슨 보안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재철 의원도 까놓으려면은 빨리 있는 것 확 까놓고 또 여당도 솔직하게 대응해야지. 사실 더불어민주당도 저 청와대 편, 기획재정부터는 편을 드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죠. 입법, 사법, 행정은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아무리 같은 청와대 정부 여당이라고 하지만은 입법권은 소중하게, 입법의 위상은 소중하게 여겨져야 되는 거죠. 같이 청와대하고 기획재정부랑 돼서 저 자유한국당을 공격하고 있는 거, 이런 모습은 좀 안 좋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공중파 사장 바꿀 때도 사소한 거 카드 갖고 했는데 이번 청와대도 너무 저는 사소한 거 갖고 문제 삼고 싶진 않아요. 뭐 일하다 보면 밥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너무 사소한 거 하다 보면 우리가 좁쌀 정치가 되잖아요. 좁쌀 정치. 남 티끌만 찾고 자기 큰 건 대들보는 못 찾는 좁쌀 정치가 되면 안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솔직하게 좀 까놓고 자기 걸 보여줘야 된다. 나는 최고의 선이고 상대방은 저 테러범이고 저 정부 전복을 그 도와주는 그런 국회의원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건 양쪽 다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북 문제에서 정부가 지출한 내용이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시켜야 된다 봅니다. 뒤로 만약에 지금 정부는 북한과 관련되어서 남북교류협력기금에 의해서 필요한 비용들만 처리한다 하는데 만약에 지출한 내용 중에서 그게 아니라 특수활동비니 해가지고 뭉뚱그려가 밥값 45억 가량
이래놓고는 그 밥값의 내역에 설명하지 않고 그 45억 중에 한 밥값은 하룻밤에 아무리 몇십 명이 잘 먹어봤자 1억 먹겠습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라고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밥 한 자리만 해도 그런데 김여정이가 왔을 때 에스턴 하우스에서 워크힐의 에스턴 하우스 들어보셨죠? 네, 예, 압니다. 그거 그냥 저택이잖아요. 네. 그 뭐 영국의 귀족들이 살만한 큰 마당도 있는 별도의 워크힐 뒤에 있는 저택이 거기서 하룻밤을 잤다는 거 아닙니까? 그 넓은 저택에다가 하룻밤이 아니라 한 3일 정도 잤지요. 네. 그러면 거기에 얼마를 지불했느냐? 그런 것까지도 국민들한테 좀 알릴 필요가 있다. 그렇죠. 액수가 적건 많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한테는 세금을 내는 국민한테는 알려야 될,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고 국민들은 당연히 알아야 되죠. 예, 그래서 14 그 공동선언 노무현 그 이번에 기념해가지고 평양에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 돈으로 쓴다잖아요. 액수가 저는 시비 걸고 싶지는 않은데 거의 뭐 노무현 재단 행사 비슷하게 돼 있거든요. 그거는 개인 재단에서 130명이 가고 공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30명만 따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남공항에 개인이 그 함부로 탈 수 없는 성남공항에서 정부 수송기, 그 사실 뭐 군용기죠. 군용기 타고 갔고, 그리고 가서 북한에서 초청해서 공동 행사를 하면 우리가 북한 사람 내려왔을 때 체류비 받습니까? 안 받잖아요. 운동 선수까지 다 미겨 제해줬잖아요. 관광 뭡니까 이거 저기 저 공연하던 사람들, 뭐 노래 부르던 사람들까지도 다 먹이고 제해줬잖아요. 응원단까지도. 그러면 우리가 거기 저거 초청으로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해서 갔으면 먹는 거, 자는 거는 내줘야 될 건데 그 2억 8천만 원을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지불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노무현 재단은 민간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국가기관 아니잖아요. 그럼 노무현 재단이 민간 기관이고 또 재단에 돈 많은 재단이지 않습니까? 그거 뭐 월 뭐 5, 6억 이상이 거친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러면 그 재단에서 보면 가수 김미아도 있고 안치환이도 있고 맹계남이도 있고 뭐 조관우도 있고 별 사람들 다 갖고 심지어 국가보안법 위반해가지고 뭐 베가드 동상 철가든 인간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가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돈을 받고 그간 30명의 공직자만 뭐 정부에서 대준다든지 이래야 되는 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자 정상회담 같은 요런 것만 공짜고, 이제 북한이 그 뒤로 지금 미나협인이 뭐니 수도 없이 민간 교류한다고 가지 않습니까? 종교단체, 사회단체. 그럼 이 사람들도 전부 다 이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돈을 대주고 있냐? 안 그러면 진짜 일당 얼마씩 관광비를 모아서 가냐? 그리고 미국의 대북 제재 하에서 이 사람들이 우리 호텔에서 사흘 자고 밥 6끼 먹었으니까 돈이라고 주면 이거는 대북 제재 위반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좀 액수의 다과보다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 분명하게 국민들한테 좀 보고를 해야 된다. 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14 그 평양 방문한 것 자체야 뭐 소중한 행사라고는 보지만은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하고 저 이해찬 대표도 얘기하고 14 공동성명이 잘 안 지켜진 게 마치 우리 탓인 양. 그때 하고 바뀐 게 정권만 바뀌었지 다른 건 다 똑같다 그러는데, 그럼 보수 정권 있는 동안에 방해를 해서 마치 14 공동선언이 안 지켜진 것처럼 하는데 그거는 본말이 전도된 거죠. 저는 뭐 어떤 정권을 제가 두둔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거는 북한이 2015년 9.19 선언에 핵폐기를 선언했잖아요. 14 공동선언 2년 전에 9.19 선언 핵폐기 선언했는데 그 14 공동선언 이후에 북한이 핵개발 계속 했잖아요. 그대로 다시 돌아갔죠. 원점으로. 핵개발 안 지키고 NPT 안 지키고 다 해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간 거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책임인가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참 문제가 많은 게, 이게 북한 핵 문제가 이렇게 된 게 우리 탓이다. 과거 보수 정권 탓이다. 저는 어느 정권을 두둔하고 어느 정권을 찬양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만은 우리 탓이 아니라 약속을 안 지킨 북한의 탓입니다. 예, 그리고 또 김정은이가 비핵화 할 거다. 거기에 대해서도 순진한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개혁 개방으로 나올 거다. 이것도 등소평은 사상 개방부터 하고 나왔거든요. 베트남도 도이모이라고 그래서 집단지도 체제라고 해서 개방을 하고 나왔어요. 근데 북한이 3대 세습 독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진한 생각 세 가지를
예를 들면 세 가지 적으십시오. 다 준비하셔가. 예. 북핵은 우리 탓이 아니라 북한 탓이다. 예? 그리고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할 거다라는 생각, 그건 상당히 순진한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순진한 생각은 경제 지원 먼저 하면은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개혁 개방할 거다. 저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네, 참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2007년 14선언 이야기하는데 2006년 10월 달에 북한이 첫 핵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는데 그 1년 뒤에 북한에 가서 14선언을 한다면서 너네 왜 핵 만들었냐고 핵이란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노무현이 그냥 북한과 평화에 대해서만 맺어왔어요. 이번에도 문재인이 북한에 가서 평양 선언을 하면서 북한의 이 비핵화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강조하지도 못하고 그냥 북한식의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말만 반복하면서 그냥 또 우리가 뭘 해주겠다라는 부분만 잔뜩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의 헌법에 의하면 이 북한 관련 조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 반국가단체라고 불리우는 북한과 어쩔 수 없이 현실에서 그냥 대화를 하거나 이렇게 한더라도 그 다음에 북한과의 조약을 맺거나 무슨 서명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국회에 가서 들고 올라오면 헌법에 있는 조항과 법률의 조항에 의해서 이것이 국회에서 비준할 수 있는 문제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 논란이 돼야 되는데 법제처는 그런 걸 심의해서 이거는 비준감이 아닙니다라고 해야 되는 이걸 갖다 그냥 국회로 던져버리고 국회에서 지금 비준하자고 국가 간 체결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참 한국당에 제가 한심한 게 저 사람들이야 원래 좀 북한에 경사되어서 기울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한국당에 엄청난 그 판사들 무슨 검사 출신들 변호사 출신들 많잖아요. 제일 많은 직종이 그걸 건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국회 비준에 대한 이 법률과 헌법상의 문제점이라고 해가지고 기자회견 딱 하고 이것은 절대로 국회에서 비준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해버리면 저쪽이 방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 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한 명만 지금 저한테 자료 보냈어요. 거의 뭐 그냥 넘어가는 수준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 입장을 좀 밝혀야 된다. 그 함부로 그 비준해주면은 그 나중에 비준으로 끝나면은 아마 대통령 워딩으로 하면 그럴 거예요. 비준했다가도 북한이 양속 안 지키면은 또 비준 철회하면 된다. 뭐 저 워싱턴 가서 그랬잖아요. 종전선언 나서 안 되면은 철회하면 된다. 그리고 경제 제재 해제하고 북한이 약속 안 지키면 다시 하면 된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있으면 이런 소리 하겠네요. 현실하고 안 맞는 거죠. 좀 있으면 지뢰 제거하고 도로 만든 길로 내려와서 적화되어도 그냥 물러가라고 철회하면 된다. 이제 이야기까지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경제 제재나 이런 거는 모멘텀이 있는 겁니다. 지금 북한이 대화로 나온 그 모멘텀은 오랫동안 대북 경제 제재를 함으로써 김정은이가 못 살겠다 꾀꼬리하고 지금 나온 거거든요. 이때 목을 꽉 잡아가지고 끌어내서 이걸 뭔가를 받아내야지. 이럴 때 오히려 강경화 장관도 지난 워싱턴 포스트에 약속한 게 그동안에는 우리가 북핵 신고를 북한이 하면은 검증을 하고 검증을 하고 우리가 종전선언을 해주는 걸로 양쪽이 서로 논의가 오갔잖아요. 핵 리스트를 제출한다. 핵 리스트 제출해서 몇 개 있냐부터 검증하고 그 대신에 종전선언하고 어떻게 보면 빅딜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강경화 외무부 장관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영변 핵폐기를 하면 종전선언하고 맞바꿀 수 있다. 영변 핵이라는 게 물론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거의 고철 수준이라는 얘기도 많잖아요. 내가 버린 거고 딴 데로 이사 다 간 거예요. 그거 하자니까 그러면은 그리고 그거 범죄 현장이거든. 거기서 핵을 몇 개 만들었는가를 가서 다 조사를 한 다음에 폐쇄해야 되는데 지금 범죄 현장을 날려버리겠다라는 걸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바꿔먹자는 거예요. 신고 검증이 핵심인데 그게 아니라 저는 요새 영화 암수 살인이라고 또 그것도 보셨습니까? 한국 영화가 요새 원리 뭐 비워내. 요새 한국 영화 수준이 많이 높아졌고 암수가 뭡니까? 난 암수끼리 서로 죽이는 거. 저도요. 암컷하고 수컷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암수가 속임수잖아요. 그래서 암수 범죄라는 거는 신고 안 한 이런 범죄들이 나타나지 않은 범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스토리가 재밌는데 실화라는데 어떤 사람이 살인을 하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경찰한테 7건의 자기 살인 얘기 과거에 한 걸 써줘요. 그러면서 힌트를 줘요. 예. 그래서 어디쯤에 내가 매장했고 어디쯤에는 토막을 했고 아주 7건을 그러니까 그 경찰은 그 찾으러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찾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 재판하면 깨지는 거예요. 그 살인범은 뭘 노렸겠어요? 7건의 살인이 나오더라도 자기는 제대로 안 나오면은 무죄를 받으면 7건이 지금 현행범으로 들어가 있는 지금 살인한 사건으로 들어갔거든요. 그것까지 법원에서 다 무효다. 그래가지고 지금 살인해서 들어간 것까지 무죄로 나오려고 옛날 7건을 들여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암수, 속임수 살인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김정은 쪽이 암수 핵협상을 한다고 우리가 의심을 해야 돼요. 이게 도대체 노리는 게 뭔가 하는 살라미 전술처럼 핵 폐기할 것처럼 할 것처럼 하면서 남남 갈등 유발하고 또 남한하고 미국하고 군사동맹 와해하고 자기는 대북 제재 해제를 틈타서 경제를 실익을 빨대 꼽아서 얻고 종전선언까지. 그렇죠. 그러면서 핵은 없애는 척하면서 중요한 건 남겨놓고 어떻게 보면 핵이 만약에 100개 있다면은 한 50개 뭐 포기해도 50개 있으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한 개 있어도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은 핵에 대한 또 착각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핵에 대해서 핵이 우리 거다라는 것도 착각이고 또 하나 착각은 일부 정치인들이 그러대요. 핵은 기정사실화가 되니까 우리가 인정해 주자. 이런 얘기하는데 정치인도 들었어요. 태용호도 얼마 전에 그런 발언을 했어요. 인정해 주자. 어차피 못 막는다. 인정해 주자. 그거는 실제로 그렇게 가는 거하고 우리가 인정하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죠. 그렇죠.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없애라고 이야기하고. 그렇죠. 끝까지. 그러니까 핵이 착각이 세 가지가 핵은 남북한이 통일되면 우리 거다. 또 하나는 북핵은 못 없애니까 인정하고 그냥 가자. 또 하나 착각은 북한 핵은 미국하고 일본을 겨냥한 거지 우리 한국을 겨냥한 게 아니니까 별 문제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정치인들이 꽤 있어요. 정치인뿐만 아니라 뭐 일반 멀쩡한 사람들도 그 말의 심각성. 북한 핵을 우리 거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핵을 가지고 상업적 이용은 다 하고 있잖아요. 핵발전소도 하고 다 해. 그럼 북한의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뭐 할 거야? 북한하고 같이 전 세계를 상대로 뜯어먹고 살 거예요? 그다음에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다면 미국과 일본이 만약에 북한이 계속 겨냥하면 자 우리가 미국하고 일본하고 동맹만 아니라고 하면 쏘면 우리는 그러면 안 맞습니까? 핵에? 미국과 일본이 쏘는 핵에? 좀 멍청한 건지 바보스러운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황 소장님 화를 너무 돋운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저기 제가 또 쓸데없이 흥분했습니다. 사회자가. 자 오늘 시간이 또 많이 경과를 했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